안녕하세요. 뇌물리해가 아니라 이번에는 인물리해로 돌아왔습니다. 인물리해 임유선입니다. 조금 직전까지 어둡고 좀 어려운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다분히 좀 실용적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요. 다들 이게 막 집에만 갇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예민이 극에 달해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너무 좁아지고, 왜냐면 집 안에만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낯선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지고, 혹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일 수 있으니까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이번 달 매출은 0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힘들고, 집에서 온 가족들이 다닥다닥 집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사람대로 힘들고, 다들 내세금 못하면서 마스크 안에서 짜증을 가득히 머금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마침 삼성서울병원 안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전홍진 교수께서 이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히 많은 임상을 했던 것에 대해서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이 시기에 온몸의 촉수가, 신경의 촉수가 곤두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와 그리고 치유법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마침 또 요즘 베스트셀러길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한번 좀 체크를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78페이지를 보면요. 28문항이 있어요. 그 매우 예민한 정도의 평가인 건데 7개를 넘으면 매우 예민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스스로 예민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남대로 어떤 사람들은 야, 너 되게 둔해 하는데 예민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뭐 예컨대 1번, 배우자가 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 저는 이거 당연히 아니죠. 배우자가 없는데 무슨 화가 나요? 이 질문에 화가 나요. 뭐 그다음에 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 층간소음에 민감하다. 끔찍한 영화나 TV를 보지 못한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뭐 등등. 뭐 저는 권위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전 이거 맞아요. 전 이거 되게 불편해요.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것 같아 불안하다. 이런 건 해당사항 없고. 그래서 쭉 봤더니 9개가 나오더라고요. 7개를 넘으면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데 9개가 나온 걸 보니까 저는 요거에 의해도 예민한 사람인 건데,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저자인 전 교수님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민함은 교감신경계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위험 상황에 즉시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 교감신경이 나온다는 거죠. 예컨대 먹인데 치타가 나한테 다가와요. 그럼 그 순간에 심장박동이 빨리 뛰고, 그렇죠? 근육이 딱 수축이 되고 도망갈 준비가 돼야 되니까 위장 같은 게 쫙 쪼그라들겠죠. 그리고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고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요게 교감신경계인 거예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반면에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이 위험 상황을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놔야 돼요. 편안하게 릴렉스. 사람이라면 음양의 조화가 있고 낮과 밤의 조화가 있듯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 예민한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늘 뾰족히 서 있다 보니까 교감 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몸과 뇌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든가 불면증 등이 비롯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민족마다 우울증의 특징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한국인들의 경우 조금 다른, 자기가 공부를 한 미국 사람들과는 좀 다른 양상의 우울증을 보인다는 면이 재밌더라고요. 뭐냐 하면요. 감정을 스스로 먼저, 아무리 우울증이어도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가 조금 늦대요. 그보다는 오히려 몸의 변화를 깨닫는데요. 내가 왜 소화가 안 되지? 나 왜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두근거리지? 나 왜 이렇게 장염에 걸려서 계속 설사를 나지?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울증이구나라는 걸 먼저 염려하기보다는 뭔가 건강 염려증이라든가 체중 감소, 불면증 등의 신체 증상과 훨씬 더 예민하게 느껴진다라는 건데,
글쎄 그 일리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건 이제 제 생각인 건데 왜냐하면은 미국인 같은 경우는 기분을 묻잖아요. 너 오늘 어때? 그럼 I feel good. 뭐 오늘 좋아. I'm fine 이렇게 하잖아요. 기분을 묻다 보니까 자기 기분을 뭐 인식하는 게 좀 더 익숙한 반면에 우리는 그냥 인사말이 밥 먹었어? 든지 응. 너 뭐 해? 잖아요. 뭐 했어? 뭐 하고 지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사를 묻든지 밥 먹었어를 묻지 그 사람의 기분에는 큰 관심을 두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조금 늦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신체적인 이상을 깨닫는 쪽으로 우울증이 발달하는데 예컨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병명이 나올 때까지 더 큰 병원, 더 큰 병원, 더 큰 병원을 찾아가는 건강 염려증으로 번지는 케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주의력이 결핍돼서. 그래서 군대에 가도 제식 훈련 명령을 잘 못 따라요. 좌양자, 우양자인데 혼자 막 못 따라해서 너 관심사병 아웃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알바 서빙을 해도 주문을 자주 틀리기도 하고 이게 다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또 일정량의 관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겉모습은 너무 섹시하고 아름다운데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자해한 자국들, 습관적으로 자살을 하는. 근데 실제로는 죽을 정도로는 절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자해를 하는 우울증들이 이제 알고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를 멜랑콜리형 우울증으로 구별을 합니다. 조금 총괄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조금 강론적인 이야기로 저자는 이어가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예민함이 다 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 이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골프 그리고 영화, 문화, 그림, 음악 등에서 얼마나 그 예민성을 잘 이용을 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만드는가. 마찬가지로 이 예민함을 잘 이용을 해서 크게 된 유명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몇 명을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흥미로운 사람이 스티븐 잡스와 처칠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성격이 굉장히 별나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죠. 이 저자는 스티븐 잡스에게 환공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버튼, 동그랗고 쏙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보면은 늘 검정색 터틀넥을 입잖아요. 버튼이 전혀 없는. 아마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과 전혀 다른 혁신의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처칠의 예를 드는데 이 처칠의 경우도 많이 인상 깊었고 솔직히 좀 마음도 아팠습니다. 처칠의 경우에는 본인의 우울증에 아예 이름을 붙였습니다. 블랙독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우울증이 다가왔다. 그럼 이제 블랙독이 왔어. 나는 이제 글을 써야 될 타이밍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다른 일들을 다 스톱을 하고서는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처칠의 경우에도 좀 태어난 환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개월 만에 조산아로 태어났더라고요. 상당히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을 합니다. 근데 유명해진 이유가 본인이 잘 활약을 해서라기보다는 포로로 잡혔다가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나온 다음에 그 과정을 그렸기 때문에 유명한 종군 기자가 됐고 그걸 토대로 하원의원이 된 거였거든요. 그 다음엔 또 뭐로 유명해졌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와 싸우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7개월 조산아로 태어났고요. 이 전쟁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본인이 예민함을 극대화시켜야만 했겠죠. 밤에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잡아가든 말든 자서요. 어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피디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함을 극대화해서 살아남았으면 아무래도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의 더 크라운이라는 드라마에서 영국 왕실을 그린 거였죠. 1920년대부터 했어요. 여기서도 윈스턴 처칠이 중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윈스턴 처칠이 총리로 다시 또 복귀했을 때 그 한참 어린 20대 직원이 이제 자신을 보고 발발 떨자. 왜? 너 남들한테 들을 땐 내가 괴물인 줄 알았지? 맞아, 나 괴물 맞아.
나치랑 싸우려면은 괴물일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는 우울증과 평생 싸워야만 했고, 그래서 검은 개가 블랙독이 다가올 때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씀으로써 그걸 극복을 했고, 그래서 그는 매우 독특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1954년에 받았죠. 저자는 이렇게 각자의 우울증을 잘 이용한 케이스를 소개를 하면서요. 예민함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서 예민함을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 촉수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깊은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것은 곧장 업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작용은 좀 달래고 줄이고 장점을 잘 달래서 유용하게 쓰자는 건데, 생각보다 상당히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의 위치를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선 아이분은 진지하시죠. 네. 왜냐하면, 근데 일리가 있어요, 듣다 보면. 왜냐하면 이 예민한 사람들은 겁이 많다 보니까 남의 눈을 똑바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삐딱하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찌푸린 상태에서 형식이 실질을 만들고 실질이 형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근데 이게 삐딱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여기 근장이 오겠죠? 그럼 두통이 올 테니까 더 예민해지겠죠?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도 온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럼 피디님 지금 이렇게 몸의 불편함이 더 예민함과 우울감을 갖고 올 수 있으므로 머리를 똑바로 하라. 그 다음의 방법도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위장을 잘 달래라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소화불량이라든가 장염, 실제 제 지인의 케이스도 그랬어요. 이유 없는 장염이 시달려서 내내 내과 치료만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었거든요. 위장을 잘 달래라. 위장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온다.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아하 했잖아요. 손뼉을 친 부분이 뭐냐면,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발산이 된다. 이게 만성적으로 올라가면요, 복부에 비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 머리를 이렇게 삐딱한 분을 똑바로 하신 분이 배도 스스로 깜짝 놀라서 감싸 안았습니다. 근데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복부가 팡팡하거든요. 아니에요. 술 때문 아니고요. 자꾸 이러시는데 술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지금은 뭐 당연히 몸무게가 앞자리가 오르 시작을 하지만 10년 전에 이제 예전에 법무법인 지평에 있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더니 그때 몸무게가 4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뭐 한동안 직장생활 초반까지도 항상 몸무게가 4일 때도, 그때도 항상 배만은 빵빵했어요. 왜 이렇게 난 배가 유독 빵빵한가 했더니, 거기 이런 비밀이 숨어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게, 이제 다음에 내가 남자를 만날 때는 머리가 똑바로 있고 배가 없는 남자를 만나야겠구나. 왜? 난 나의 예민함도 지긋지긋한데 상대까지 예민한 건 너무 싫어요. 배가 없는 사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또 이 부분도 이 부분 전 바로 다음부터 실천하려고, 내일부터. 뭐냐면은 자는 것보다 깨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역발상을 알려주더라고요. 자, 예민한 사람들은 당연히 수면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좀 푹 잔다는 게 뭔지 모르고 전화를 무음으로만 하고 잡니다. 왜냐면 드르륵 한 번 알림이 울려도 바로 깨거든요. 아랫집이 안방문 여닫는 소리에도 제가 깰 정도고, 제 잠꼬대 소리에 깰 정도이기 때문에 늘 그냥 잠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침이 되면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침대에 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예민한 사람들은 누구나 수면 장애가 있다. 그런데 그 푹 자는데 너무 신경을 곤두서지 마라. 그러면 자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내가 푹 자나 아니나를 스스로 신경 쓰느냐고. 중요한 것은 루틴이다. 그냥 같은 시각에 일어나자마자 30분 정도 햇볕을 쐬면서 걸어라. 그래야지만 조금 더 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예민함이 달래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이 영 안 온다 싶을 때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면서요, 눈을 좌우로
왜냐하면은 사람이 잠에 들면은 이렇게 렘 수면과 노렘 수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론렘 수면이. 이 렘 수면이 꿈을 꾸면서 눈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형식이 실질을 만든다. 형식적으로 눈알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잠이 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잠이 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예민함을 잘 달래지만 어차피 타고난 예민함을 없애지는 못한다. 못한다면 어떨 것이냐? 그 예민함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쓴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와 차를 마시는데 이 사람이 오늘따라 표정이 어둡고 자꾸 하품을 해요. 보통 사람, 둔한 사람 같으면 그러든 말든 내 얘기를 하고 말겠죠. 그쵸, 피디님? 뭐 그러든 말든. 근데 예민한 사람은 저 사람이 오늘 약간 표정이 이상해. 평소보다 별로 안 웃어라는 걸 바로 캐치한단 말이에요. 캐치할 때 그거를 뭐지? 저 사람 왜 나랑 있는데 안 즐거워하지? 하지 말고 오늘 오늘 네가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 감정을 더 배려하는 데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인의 예민함을 장점으로, 남의 마음을 좀 더 읽는 장점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이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에너지가 일정하게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충고를 주더라고요.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긴 하다. 성공한 CEO들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약간 조증일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가 높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약간 머릿속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스스로 잠깐씩 한 번씩 걸고 눈을 부라리거나 어투를 강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준다. 안 그래도 에너지가 강한데.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눈빛을 죽여라. 왜 나한테 왜 저러지?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에너지가 제가 남보다 조금 높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약간 어색함을 줄 수 있고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줄 모르고 제가 눈빛을 이렇게 강하게 했었죠. 이걸 보고 좀 반성한 면이 있습니다. 결론은요. 이 책의 결론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아니라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부류다. 그런데 잘 모르면은 이해가 어렵고 갈등이 유발된다. 특히 배우자가 그럴 경우 그렇죠. 그러나 그걸 잘 다루고 조절할 경우에는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예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나 친구라면 막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마라.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인내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려준다면 예민한 마음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뭘까요? 예민한 사람의 노력이겠죠. 스스로 예민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남들이 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민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남들 바보 같아가 아니라 내가 예민한 게 문제일 수 있어라는 걸.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줄이든지 내가 정히 못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그 예민성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제가 지금 머리가 혹시 또 삐딱한가요? 아니,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